갑자기 요즘 왜 액티브 ETF가 좀 더 많이 나오게 된 건지 그것부터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액티브 매니저로 입사를 해가지고 네. 2006년에 입사해서 막 그 중국 호황, 네, 인프라 호황, 차화정. 네, 그 중국 막 인프라 투자한다면서 철강이 막 그때 완전 주도주였거든요. 막 어마어마했죠. 철강 전쟁 이런 책이 네. 완전 필독서고 그 시절을 겪고 나서 이제 갑자기 완전 고인물이시네. 고인물에 안녕하세요, 체육장입니다. 우리 채널에서 9월 15일에 전체 라이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 라는 제목의 확장판 되겠습니다. 교보문고 쌤 강연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들이 오실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어받아 가지고 온라인 라이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특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링크에 연결되어 있는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팬딩과 함께하는 8월과 9월 달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동산 인덱스 리포트도 제공할 생각입니다. 이 라이브는 1부, 2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9월 15일이니까 그 전에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을 담아서 공급을 해석하는 이런 게 첫 번째 파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메인 주제인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최부심 최국장만의 전략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 링크 밑에 있다고! 안녕하십니까, 최국장입니다. 최국장에서도 드디어 쟁쟁한 우리나라의 날고기는 그런 대단한 펀드 매니저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계신 분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김지훈 본부장님이신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삼성 액티브 자산에서 운용 2본 부장이고 코액트 ETF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코액트 ETF를 총괄하는 데가 너무 멋져. 운용만. 네, 운용을? 네. 그렇군요. 코액트와 코덱스를 조금 헷갈리신 분이 지금도 좀 계실 텐데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하는 거고 네. 코액트는 삼성 자산운용의 아들인가요? 자회사. 자회사. 네. 자회사인데 액트라는 이름처럼 액티브 ETF를 운용을 하거든요. 네. 우리 최국장에서는 이제 액티브랑 패시브 ETF에 대한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 액티브 ETF라는 개념을 저도 오래 알았어요. 네. 왜냐면은 전 ETF 싫었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패시브랑 동일시 됐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전략이. 이게 사실 이쪽 자산운용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거지만은 저 같은 애널리스트는 개별 종목들 좋다 납다는 소위 현대건설 좋다, 삼성물산 팔아라, 뭐 아니면 삼성물산 좋다, GS 팔아라 이렇게 개별 기업에 대해서 좀 엣지 있는 전략을 얘기하는데 그냥 건설 ETF가 다 바스켓으로 사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0-11에 애널리스트 리서치를 시작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그때부터 막 패시브 ETF가 올라왔잖아요. 네. 저놈이 끝까지 올라오면은 결국 나는 죽어야 되는 게 아닌가. 나같이 개별 기업에 대한 엣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네. 죽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 내가 서비스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도 다 죽는 게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 시장이 그런 식으로 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는데 갑자기 요즘 왜 액티브 ETF가 좀 더 많이 나오게 된 건지 그것부터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액티브 매니저로 입사를 해가지고 네. 2006년에 입사해서 막 그 중국 호황, 네, 인프라 호황, 차화정. 네, 그 중국 막 인프라 투자한다면서 철강이 막 그때 완전 주도주였거든요. 막 어마어마했죠. 철강 전쟁 이런 책이 완전 네. 필독서고 그 시절을 겪고 나서 이제 갑자기 완전 고인물이시네. 고인물에 너무 고인물이어서 그 원효대사 해골물 수준이네. 자,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러고 네. 나서 이제 금융위기가 오고. 네. 금융위기도 현직 금융회사에서 맞으셨구나.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액티브가 약간 죽었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펀드에 막 돈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근데 보통 그런 위기 상황에선 네. 액티브가 좀 더 많이 깨지거든요. 많이 왜냐하면 깨지죠.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걸 더 먼저 파니까. 네네. 네, 그래서 안 좋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패시브 ETF, 네. 그 다음에 인덱스 펀드. 네, 이런 게 소위 대안으로 인덱스로 대표되는. 네, 그런 전략이 대안으로 네. 떠올랐죠. 거기서 맞죠, 이제 맞죠. 조금 알파 낸다고 액티브 컨트 이런 게 십몇 년간 대세로 떠오르고 약간 네. 액티브는 죽었다. 맞아요. 네, 이렇게 사실 됐었죠. 그 액티브가 죽은 것도 잘 기억이 나는데 뭐 삼성 자산운용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미래세 때문이야.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미래 손님도 모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인디펜던스, 디스커버리와 같은 개인들을 굉장히 고객으로 많이 줬던 펀드가
중국에 이제 투자했다가 중국 그 사이클 먹었다가 무너졌지 않았습니까? 제가 디펜스를 해보자면 같이 무너졌다 이 말이죠. 같이 그렇죠. 무너졌어. 좀덜 무너지긴 했지만 네. 거기보다 어쨌든 업 자체가 액티브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그때 굉장히 많았고요.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다시 그럼 왜 액티브가 네. 왔냐 네. 생각을 해보면 근데 중국 투자 이후에는 뭔가 뾰족할 만한 산업이 없었어요. 그냥 스마트폰 보급 정도? 네. 이제 애플이 모바일 사이클이 한번 왔으니까요. 네, 2008년에 아이폰 출시되고 그게 전 세계에 페네트레이션 되는 그거 말고는 네. 뾰족한 테크의 흐름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뭐 철강이건 반도체건 이 산업 성장률 별 차이가 없으니까 패시브로 그냥 싼에 사버리면은 네. 아니면 동시에 사버리면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럼 왜 액티브 시대가 다시 왔냐? 네. 산업 간의 네. 성장률이 격차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AI라는 산업이 우선 혁명을 이끌고 있고 네. 항상 근데 이 혁명이 유효하냐 아니냐는 그 혁명이 산업의 생산성, 전 세계의 이 ROE를 네. 끌어올릴 수 있냐 없냐인데 예. ROE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네. 사람이 여러 명 할 일을 AI가 한 번 해버리고 네.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제 AI 산업의 성장성이 뚜렷하게 나오니까 액티브 ETF가 다시 주목을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액티브 ETF 시장을 또 알아보니까 네. 어쨌든 우리나라 ETF 시장은 200조가 넘어가고 있고 아빠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저기 코덱스가 1등이고 네, 큰형님. 네, 네. 큰형님이 코덱스가 완전 1등인데 근데 코덱스는 어쨌든 코덱스에도 액티브 ETF가 있나요? 네, 일부 코액티에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코덱스에도 있긴 하죠. 네, 그거를 채권 액티브 ETF 같은 거. 네, 주식도 네. 일부 있고 그걸 또 저희 삼성 액티브에서 위탁 운용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도 그렇구나. 있고 네. 어쨌든 코덱스가 1등이고 타이거가 뭐 지금은 2등인데 네. 연초엔 좀 똔똔했었다가 지금 다시 코덱스가 좀 치고 올라갔고 네, 큰형님이 네, 네, 항상 1등이시죠. 1등입니까? 네, 네. 오케이 좋아요. 큰형님이 항상 1등이라 어쨌든 되게 소위 뭐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 그런 느낌이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근데 액티브는 아직 시장이 작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네. 왜냐면 사람들이 저희 PD도 이제 98년생이신데 이분도 ETF를 뭐 살고 있냐 그러면은 뭐 QQQ 사거든요. 그래서 그래 QQQ 사는 것도 좋은데 액티브하게 이런 나스닥 QQQ를 운용하는 나 그런 ETF도 몇 개 있다고 얘기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국장 채널의 PD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개인들한테도 많이 물어봤거든요. 네. 액티브 ETF 잘 알고 있냐? 물론 가입하신 분들은 알고 있죠. 근데 네. 가입한 돈이 얼마 안 돼. 이게 아직 몇십 조가 안 되는 돈인 것 같아가지고 패시브 대비해서는 액티브가 확실히 조금밖에 안 되고 좀 밝은 사람만 아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액티브 ETF 시대가 지금 다시 오고 있다. 근데 액티브 ETF는 혁신 때문에 온 것이다. 네. 라는 그리고 결국 네. 사람은 알파를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맞다니까요. 네. 하다 보면 결국 네. 사람의 인사이트보다 아직은 뛰어난 알파 소스는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지만 이런 게 있었어요. 소위 2000년대 초반에 원숭이랑 펀드 매니저 실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 펀드 매니저 실험을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네. 한 3번 연방한 다음에 항상 원숭이가 이기면서 나빠 진짜. 그 매니저는 누구야 도대체 왜 그렇게 원숭이 주식을 나빠. 못하는 거야 그 사람. 걔가 그렇게 못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주식 못하는 걸로 착각받는 거 아니야? 근데 한때 그래서 네. 그 패시브가 막 우세해질 때 맨날 네. 신문에 뭐 액티브 펀드들 뭐 인덱스보다 못해 막 그런 기사 엄청 많았거든요. 맞아요. 요새 보시면 네. 웬만한 공모 펀드들 성과 다 좋아요. 제 얼마 전에 네. 퇴직연금 계좌 또 깠거든요. 네. 퇴직연금 계좌를 깠는데 거기에 연초에 그 좀 딥시크 모멘트가 있었을 때 그래서 그럼 내 퇴직연금에 중국 포트가 하나도 없네 이래가지고 그냥 중국 좀 펀드 몇 개나 들어야 되겠다 넣어놨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났어. 올해 중국에 넣어놓은 게 엄청나게 났더라고요. 오. 1월에 넣어놓은 게. 네. 그래서 이렇게 공모펀드가 이 정도 날 정도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건가 했는데 지수보다 알파가 네. 진짜 저 완전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코엑트에서도 운영하시긴 하지만은 코엑트에서 나스닥 그거 있잖아요. 네. 걔도 초과 성과가 거의 사실상 지수 대비 따블이더만요. 그 다음에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지수 대비 따블이고 미래에셋 타이거도 다 지수 대비 거의 준 따블이고 이게 하여튼 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진짜 억울해요. 기관 투자자들은 공모 펀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도 비율을 설명드렸지만 저희 진짜 버스 운전하듯이 네.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얼마나 투명합니까? 버스 네. 다 유리창으로 다 보이죠? 네. 146번 다 보이잖아요. 네. 어디 가는지 써있고 다 그거대로 가잖아요. 네. 중소형 포커스면은 딱 그 중소형에 맞게 하고 뭐 들고 있는지 네. 금감원에서 다 들여다보고 네,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예탁원에서 다 보고 네.
저희는 되게 공정하게 하고 네. 있거든요.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저도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세일즈 하는 거를 이제 10년 넘게 했었지만은 개인 시장에 나와서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이 개인 또 주식 시장은 또 여기도 또 여기 나름대로 뭐가 또 있어요. 근데 뭐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기관 불신이 좀 있어요. 기관 그게 불신이 이제 일부 사모펀드 사태 네, 때문에 맞아요. 펀드라는 라이브 이름에 키워스. 네.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 그래 사모펀드 위험했으니까 다시 공모펀드로 올 줄 알았는데 아예 펀드 가입이 너무 어려워졌어. 맞아요. 지금은 네. 펀드 가입 아예 안 하시고 소위 각자 도생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액티브 네. ETF로 그게 오지 않을까 그 아. 물꼬가 사실 어차피 펀드나 액티브 ETF는 다 둘 다 F잖아요. 네. 근데 더 거래 편의성을 높여드린 게 ETF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액티브 펀드 하던 저희가 그거를 액티브 ETF로 네, 아. 가져온 겁니다. 네. 그럼 지금 삼성 그 코엑트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네. 이본 부장이 그 액티브 ETF 뭐 출시나 네.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그 김지훈 매니저가 다 하시는 건가요? 아, 네, 같이 어떤-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제일 대히트 상품이 뭐예요? 데이트 상품이요. 네, 수타코로 말씀드리는 네, 게 수타코 가장 기준으로. 명확하다면 이제 코엑트 바이오 헬스케어 저희 아. 첫 상품인데 이게 거의 지금 2천억 넘었어요. 아, 그거 처음 런칭했을 때 그 이호서 아카데미 아, 채널 맞아요, 나가가지고 맞아요. 네. 그 약간 세일즈 하시고 했던 그 상품이시죠? 네, 맞아요. 그게 스타코 2천억이나 되는구나. 와, 네. 어마어마하네. 네, 그리고 네. 장기 성과도 우수하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수타코 그 다음으로 큰 게 이제 K 수출 핵심 기업. 그거는 또 저희 채널에서 또 네. 그 약간 얘기했었는데 그건 근데 그 전에도 이미 한 7,800억은 됐었어요. 네. 근데 채널에서 K 수출 기업 탑30가 7월 10일인가 그쯤 나왔었는데 제가 책을 내고 나서 그걸 보니까 그 ETF 운용 스킴이 좋아가지고 네. 수출 데이터 튀면은 미리 사고 앞에 좀 검색 데이터 튀면은 좀 사고 막 이런 베이스니까 이거는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거의 뭐 무한 동력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때 좀 했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사람들이 좀 많이 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코엑트 기준으로는 그럼 스타코 전체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5천억 좀 넘었어요. 5천억이 아직 갈 길이 먼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아직 네. 저희를 이제 코엑트가 뭐지 잘 몰라주시는 것도 그러니까요.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액티브 ETF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것도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제 홍보를 널리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오늘 영상은 뭐 무료로 찍는 거라 가지고 네. 그냥 뭐 제가 돈 받고 찍는 거 네, 아닙니다. 저희 그냥 그래서 옛날에 그 원래 알던- 06년에 입사하셨고 저는 10년에 갔으니까 그 삼성 자산운용 시절에 건설 섹터 세미나, 부동산 섹터 세미나 하러 이제 소위 주구장창 갔었는데 네. 근데 06년에 지금도 계신 거의 20년 완전 진짜 고인물. 원효대사 해골물 수준의 네, 고인물입니다. 네. 고인물도 아니고 그 이제 깨달음이 오신 것 같고 그 두 번의 액티브 사이클을 보시면서 되게 네. 뭔가 기분이 새로우실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소위 2000대 초중반에 네. 전 세계가 고도 성장하는 중국이 고도 네, 성장하는 네. 그 기간에 소위 아무거나 하면 다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랬는데 금융위기 겪고 나서 네. 장기간의 액티브 시장 침체를 겪고 나서 지수만 사면 된다는 패시브 요새 네. SPY는 IBB, 네, QQQ에 밀려가지고 매니저들이 지수보다 주식 못한다는 얘기 한 10년 듣다가 네. 한 2, 3년 전에 AI가 드디어 뜨면서 네. 다시 액티브 시대가 조금 도드라지기 시작을 했고 그 네. 시대에서 액티브 이제는 시대 그대 과거는 펀드인데 지금 ETF 네. 이거를 내면서 이제 다시 이 사이클을 보시고 계시니까 막 여러 가지 기분이 들긴 하겠네요. 네, 저희는 네. 그래서 신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 재밌는 기업들 많이 찾으면서 저희 그리고 펀드도 아직 있거든요. 네, 근데 펀드들도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공모 펀드는 대부분 다 수익률이 좋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펀드에 대한 그 단어의 불신을 조금 네. 지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진짜 저도 네. 완전 공감합니다. 그 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이후로 하여튼 저희 펀드 억울해요, 정말. 상장 주식 펀드에서 사고 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네, 수익률 조금 이제 몇 달 부진할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 다 이렇게 경험 많으신 분들이 많이 해가지고. 네. 네. 그리고 뭐 다른 일반 펀드도 아니고 그 운용사 기준으로 한국 이제 1등 스타코를 잘하는 게 삼성인데 삼성에서 하는 그런 데서 이런 대형 사고 날 일은 없고요. 보통 이런 사고들은 보통 사모펀드에서 나는데 사모펀드라고 무조건 또 나쁜 건 아니지만 아니,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버스로 계속 비유하자면 네. 이제 전세 버스인 거예요. 전세 버스 타고 좋은 곳을 갈 수도 있지만 이제 전세 버스 통째로 없어질 때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모펀드는 정해진 코스를 도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 146번 버스. 네. 항상 눈에 보여요. 사모펀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은 전세 버스 기사. 네. 근데 전세 버스 기사 중에 한 분이 전날 술 과음을 하셔가지고 네, 약간 낙하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나 공모버스 기사는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서울 시내에서 이제 네. 웬만하면 항상 뭐- 관리 감독하고 있고 그쵸. 모든 CCTV로 다 보고 네, 있으니까. 막 그 정류장 아니면 딱 철저히 안 내려주시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 네.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정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 5천이 가려면 네. 각 개인별로 주식 투자를 하실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주식 투자도 굉장히 어려운 그 멘탈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엄청 어려워요. 저는 네. 그래서 모두가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네. 네,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없는 영역은 전문가를 쓰시면 된다. 네. 에이전트를 쓰시듯이. 네네. 네. 그렇죠. 아, 이게 완전 뭐 저희 채널도 정확히 그런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개인 주식 투자자의 소위 리테일의 시대가 완전히 열렸는데 네. 근데 운전과 투자는 똑같기 때문에 운전을 많이 하면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해 가지고 가고 싶은 코스를 빨리 가고 싶을 때는 그냥 그걸 이용하면 되는데 네. 사람들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에 대한 불신이 쌓인 거죠. 과거에 교통사고가 많이 났던 것 때문에. 근데 그게 벌써 얼추 한 20년 돼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20년 돼 가는데도 지금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 그런 거를 깰 만한 어떤 뭐는 되게 필요한 것 같고 그건 이제 저희가 해야 될 노력인 것 같고 근데 저는 버스 못 믿겠으니까 내가 운전할게라고 운전했다가 사고 난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앞으로 좀 더 잘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액티브 시대가 열렸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일단 제가 종종 얘기했던 거는 한국 주식시장은 지수가 크게 오르는 시장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자기 사이클이 오는 기업들이 좀 강세를 형성하는 소위 순환 강세장 시장이다. 지수는 약간 이제 느슨한 박스권인데 그 안에서는 순환 강세장이 조금 일어나는 그런 시장이라고 제가 자주 얘기를 드리면서 그래서 한국은 지수로 플레이하는 게 어렵고 지수는 이제 왜냐면 천천히 올라가니까 지수 플레이하는 게 어렵고 그 순환 강세장이 오는 거를 좀 잡으면 되는데 그거가 이제 여러 가지 섹터랑 여러 가지 테마로 번갈아 가면서 오다 보니까 한국이 되게 난이도 높은 시장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비슷합니까? 네. 선수가 보셨을 때? 아, 맞는 말씀이죠. 아무래도 네. 특히 이제 과거에는 더더욱 제조업 기반의 각각의 산업 사이클의 네.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 사이클, 뭐 수급 사이클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 뭐 좋다 하고 샀는데 이제 사이클 꺾이고 뭐 이런 네, 것들이 고점에 많다 보니까 고점에 잘못 사면은 네, 저도 뭐 몇 년 전에 이제 아는 분이 자기 너무 물린 주식이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좀 말씀해 보시라고 네. 뭐냐고 그랬더니 포스코라는 거예요. 어? 그런 우량한 기업인데도 네. 너무 신문에 나오고 막 우할 때 사시면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네. 아니 뭐 당장 주변에 구만전자 주주들 엄청 아,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엄청 네. 많고 제가 처음에 코로나 때 그러니까 20년, 21년에 주식 다 좋을 때 그때 나와서 소위 10만 전자 간다고 하면서 막 우르르 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서 지금까지 물려 있으면 이제 한 5년 물려 있는 건데 네, 네. 그래도 9만 전자는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한 5년 더 기다리면 원봉 온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커버했던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E&A 네. 20만 원에서 9천 원 찍고 2만 원 됐는데 15년이 지났네. 그래서 그리고 기타 조선주도 사이클이 한 10년짜리 사이클이더라고요. 10년, 그렇죠. 15년.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06년의 조선 대사이클 이후에 완전, 한 10몇 년 흐르다가 올해 좋았고 심지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그 원전 기업조차도 그쵸. 제가 좀 알아보려고 얘는 밸류에이션 피크가 언제였더라 했는데 뒤로 가도 안 나와가지고 언제 나오는 거야? 했는데 06년에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06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한번 크게 물리면 엄청 길지만 전반적으로 IT 기업은 그래도 한 2, 3년에 네. 작은 그 시클리컬이 있는데 네. 근데 이런 데서도 그러면 액티브하게 뭔가 네. 알파를 추구하는 뭐 전략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통 이제 산업이 꺾였다. 네. 그랬을 때는 네. 이제 빨리 탈출해야죠. 도망가야 돼요? 네. 그럴 땐 답이 없어요. 지금은 좋은데 좋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네. 뭔가 꺾이는 사이클이 시그널이 딱 처음 나와요. 네.
근데 처음에는 약간 긴가민가. 아, 그러니까 그로스가 좀 꺾일 때 막 매출이나 그쵸. 뭐 이익이나 이런 네. 게 뭔가 기스가 나기 네, 시작하면 아니면은 이거는 한국이 다 주도하는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아. 일본에서 치고 나오네. 아. 중국에서 따라왔네. 이랬을 때는 네. 네, 빨리 열심히 분석해서 아닐 것 같으면은 이제 빨리- 고집을 부리면 안 되고 맞아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네,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네. 네. 시장에서는 되게 유연한 게 되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특히- 자기 생각이 틀렸다 생각했을 때는 빨리 인정. 아.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러면은 펀드를 운용하시다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안 좋은 시그널이 나면 그냥 비우면 되는데 예를 들면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지수에 들어있잖아요. 한 70%는 액티브 ETF가 추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상관계수라는 게 있죠. 예, 네. 그러면은 어쨌든 그 비중은 일부러 가져가야 되는 딱 그거는 항상 가져가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뺄 수도 있는 건가요? 좀 테크니컬하게. 어느 모르겠네요. 정도는 좀 톤을 낮출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기업 같은 거는 네, 네. 어떤 특정 섹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때 테마. 그냥 제일 좋은 그렇죠. 데이터 있는 애로 가면 되거든요. 네, 근데 네. 어떤 특정 섹터, 2차 전지다, 네. 아니면 반도체다 네. 이렇게 딱 특정 섹터에 묶여 있을 때는 도망가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2차 왜냐면 전지-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2차 전지에서 아무리 그나마 제일 덜 빠지는 애로 도망간다 한들 네. 다 피할 수는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테마형 ETF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패시브라고 해도 테마형 ETF는 그 섹터가 안 될 때는 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 테마형 ETF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비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좋으면 다 좋지만 나쁘면 네. 안 좋고 조선 좋으면 다 좋지만 나쁘면 안 좋은 것처럼 네. 그래서 특정 섹터가 알파라고 해서 초과 수익을 세게 낼 수 있지만 물리는 것도 되게 세게 물릴 수가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한국인 특성상 네. 되게 센 걸 또 좋아하세요. 네. 막 탑3 해가지고 네, 막 세계 막 몇십 소울 그 프로. 신화에서 나온 소울 그 네. 조선 탑3인데 막 이건 조선 애널리스트들도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하여튼 쏠림이 되게 뭐 심하죠. 그렇게 이렇게 네. 집중돼 있는 게 갈 때는 또 화끈한 것 같지만 또 빠질 때는 이제 네. 화끈합니다. 뭐 어떤 특정 회사의 상품이라기보다 네. 이제 어떤 집중된 전략이 양날의 검이다. 어려우면 제가 말해드릴게요. 아니요. 네, 그 집중 전략은 양날의 검이다. 아, 그리고 오케이. 이게 그 산업의 다이내믹이 변할 때, 네. 그리고 그 산업 내에서도 기업의 우선순위가 변할 때, 네. 거기에 저희는 액티브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게 중요하다. 근데 저희가 어쨌든 국내 주식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얘기하고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 증시의 여건이나 기반이 네. 이제 좀 달라졌잖아요. 좀 네. 세정 보면서 어느 정도는 뭐 상법도 개정을 했고 네. 그다음 배당분리과세나 등등 해서 뭔가 조금 기대감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 실제 운용업계에서도 좀 네.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여건이나 기반이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뀔 것 같고 앞으로 한국 증시도 좀 좋아진다고 보는지 아니면 또 좋아지면 어떤 식으로 좋아진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네, 그런 이제 상법 개정 관련된 네. 기반 여건에서는 네. 진짜 좋아진 거를 너무너무 체감하죠. 아. 옛날에는 네. 정말 회사가 말도 안 되는 증자 아니면 어. 말도 안 되는 인수 발표했을 때 네. 뭐 기관 투자자지만 제가 네. 아무리 뭐 제 뒤에 뭐 각종 연기금이 자금이 있어도 제가 네. 가서 말하면 네. 그냥 아무 씨알도 안 빅딜으로 먹혔어요. 들어요? 아시잖아요. 네, 무슨 알죠, 간담회 알죠, 막 알죠. 자기 회사가 사고 치고 네. 나서 막 갑자기 간담회를 열어요. 그래서 막 매니저들이 막 애널리스트가 막 난리를 해서 막 질문을 하고 뭐 이거 이렇게 하면은 뭐 소액주주가 피해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다 그냥 묵살되고 여태까지 진행됐었는데 네. 작년에 뭐 이수페타시스도 그 네. 인수권 철회했고 맞아요. 요번에 뭐 파마리서치도 그 맞아요. 분할 분할한다고 철회했고 철회하고. 이제는 그 소액주주 권리 의식에 대해서 저는 정부와 네. 모든 시장 참여자가 정확하게 인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게 문제구나라고 모두가 동시에 인지하는 건 굉장히 큰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예. 네. 그동안에 소액주주 멸시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소위- 회사가 솔직히 20%, 뭐 네. 15% 어쩔 때는 지분 가지고 그 100%를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쉽지 않다. 아. 이제는 쉽지 않다. 네. 한국 시장, 이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큰 변화다. 네. 네. 저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구독자분들한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대주식의 시대가 뭔가 온다는 그 약간의 그 촉이 왔거든요. 아. 그래서 가진 집도 다 팔고
이제 대주식을 네. 해야 되겠는데 네. 그 개인들이 아까 제가 말한 건 직접 투자가 운전이니까 위험하니까 이제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하기에 좋은 비이클이 없으니까 되게 고민하다가 그 액티브 ETF를 발견하면서 네. 그래 대주식의 시대는 액티브 ETF와 함께 이제 전 국민적인 그런 대투자 시대가 한번 열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위한 기반들이 뭔가 마련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 가슴속은 지금 굉장히 쿵쾅쿵쾅거리고 있긴 하거든요. 아, 네. 네. 근데 뭐 한심하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어쨌든 저도, 좀 네. 여건이 개선됐다는 데는 이제 공감이 된 거고 상법도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의 경영진들이 주주를 매우 의식하고 있다 이런 그렇죠. 내용이군요. 아. 그거를 민관 동시에 네. 다 인식하고 아. 있다. 네, 이거는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정말 예전에 비해서 운용할 맛이 납니다. 아. 네, 정말 기업이 말도 안 되는 인수권 네. 발표했을 때 금감원에서 그래도 한마디 해주시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너무 감독원에서도 힘이 되는 얘기하고, 거죠. 네. 그다음에 시민사회 네. 뭐 소위 인플루언서들도 얘기를 네. 하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런 분위기로 막 몽실몽실 가고 주가도 시장에서 바로 반응이 오잖아요. 이상한 거 바로 하면 네. 바로 하락을 하고 이러니까는 네. IR 내부적으로도 이상한 말을 계속해서 추구하기가 없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근데 이게 저는 그 네.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꼭 지켜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해요. 네. 본인은 주식을 개인적으로 안 하시지만 네. 뭐 국민연금이니 네. 각종 뭐 변액 이런 거에 다 노출되어 그렇죠, 그렇죠. 있으시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나라가 또 잘 되려면 당연히 연금 제도가 튼튼해야 되고 네. 근데 몇몇 기업이 그렇게 남의 뒤통수 쳐서 자기들은 유리하게 하고 주식장 전체 물을 흐린다. 이러면 네. 저희 모두 피해 보는 겁니다. 네. 이건 정말 앞으로도 그 누구도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 20년 만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소위 08년에 끝났던 1차 액티브 투자의 그 사이클이 네. 이제 23년부터 다시 AI와 함께 어쨌든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그 네. 초중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요거가 어쨌든 결국 AI라는 글로벌한 그런 주제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또 2부에서는 이제 요 주제를 핵심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